우리 지난번 시간에 그 옥토버페스트 10월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거의 100조 가까이 들여가지고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전통적인 토건 사업이 아닙니다. 댐을 막거나 고속도로를 뚫거나 항만이나 철도나 이런 중공업이 아니고요. 대체 에너지, 그리고 공해가 없는 그런 산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좀 늦어요. 정부는 늦은데 오히려 기업체 쪽에서는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하는 이런 기업체 쪽에서는 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010년부터는 탄소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선진국에서 탄소세가 적용이 되면 탄소세를 내려고 하면은 수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공장에는 에너지를 적게 쓴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OECD 중에 제일 전기값이 흐른 나라입니다. 전기값이 한 2~3배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야 돼요. 이걸 전기값이 안 오르면요, 지금 매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선진국가라는 거는 작년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나라 선진국가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독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맥주도 많이 마셨습니다만도 이때 맥주는 이때 먹는 겁니다. 가을에. 한여름에 먹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고, 이번에도 아마 GDP 1~2%는 까먹었을 거예요. 옥토버 페스트 때문에. 700만 명이 오니까 뮌헨이 인구 140만입니다. 140만인데 거의 5배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야단이죠.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치맥 파티 한다 해서 하는데 참 우리 돈 다 돼가지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랑 조금 행사가 다릅니다. 오늘은 훔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폴 케네디라고 예일대학의 교수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인데, 유명한 책인데,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인데, 어찌 해서 말이지, 한번 생각해보면 그 이슬람 제국 같은 거는 천하를 제패하던 나라 어찌 망하는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근세만 하더라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 혁명을 해가지고 1917년에 혁명을 해가지고 소비에트라는 걸 만들어 2012년에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대 면적을 가지고 또 인구도 거의 3억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잘 나가던 나라가, 그리고 소련이 우리가 생각하면 원래부터 못 사는 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소련이요, 1929년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자본주의 국가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길도 없었고, 그냥 실업자 생기면 죽으면 죽고 이래가지고 하고, 그때 혁명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이런 편이었는데, 러시아는 그 당시에 착실하게 7%씩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미국하고 영국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독일을 부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고요. 90%는 러시아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기념을 행사하는데 2차 대전 승전 기념을 행사하는 나라가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전부 러시아에서. 그럼 러시아에 가면 그때는 모스크바에 가면 그 성전탑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그런 그걸 그래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었던 독일하고 싸워가지고 러시아가 이기겠어. 불과 30년 만에 산업화를 시킨 거. 산업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건 공산주의 때문에 가능했던. 그래가지고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불꽃같이 살림이었어요. 경제공황이 나고 나서요. 미국에서 러시아로 이민을 간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거 가서 살아야 된다. 그 잘 사는 나라에 그거 살아야 된다. 전 세계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47년 그 미군정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75%가 80%가 우리나라를 어디로 가야 돼?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데 자본주의로 가야 돼? 전부 사회주의로 가야 돼. 우리나라 국민 여론도. 그 당시는 이데올로기 전부. 그러나 그런 나라가 와망했나? 그런 나라가 와망했나? 그런 나라면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도 망했죠. 북한도 망했죠. 베트남도 망했죠. 큐바도 망했죠. 공산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국민의 도덕성이고 이러기만 정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렸어. 그리고 그 이야기는 미국에서 그렇게 이민을 그리 많이 갔다고요. 왜 망하냐? 여기서 왜 망하느냐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앞에서 여러 개 시리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대국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 근본적으로 이 책을 카피했다고 제가 보기에. 물론 이분의 이야기도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책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그걸 이제 제일 먼저 일어선 거는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디냐 같은 문제. 독일입니다. 일본, 독일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본, 독일인데 독일이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점프 시놉시스를 한번 봐야 돼요. 빌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몰아내고, 비스마르크는 나이가 많았고 빌름 2세는 젊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국력이 충분한데 왜 가만히 있고 나라를 이래가 놔두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빌름 2세가 1차 대전을 시작을 합니다. 1차 대전을 하고 나서 또 19년 후에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패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연합국에 의해서 그 독일이 점령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이제 그 정당이 나타난 게 나치즘인데, 나치즘이 나타나가지고 소위 2차 대전을 끝을 내죠. 2차 대전으로 패망을 하고 나서 독일이 4개의 나라에 의해서 분단이 됩니다.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 4개 나라에 분할이 되고 베를린도 그렇게 분할이 됐는데 1989년에 기적같이 통일이 됩니다.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소련이 망하는 거예요. 그 소련이 망하는 걸 사실은 폴 케네디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 왜 망했겠어요? 세계의 원자탄 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다가 그 러시아 평야라는 거는 세계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에다가 그 많은 인구에다 그 많은 자원에다가, 그런데 왜 망했겠어요? 그리고 망하고 난 후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파토가 되죠. 파토 가서 있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15개인가 하는 CIS 국가로 분산이 되고 이렇게 맙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독일에 대한 시놉시스 전체를 우리가 독일이 이런 나라였구나를 우리가 알았죠. 이번에 화면 알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독일에 대한 전체 역사, 독일 통일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하고 프랑스라는 나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우리 한일 관계를 사실 되돌아보게 하는데, 물론 일본 놈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도 포용력이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이고 또 철학자이던 르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에이치아 카 같은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면 반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역사를 갖다가 자꾸 기억을 하면 평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역사를 계속 강조하고 기억하면, 제가 이런 우리 지리 산책 시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우리 민족 이야기하고 자기 성씨가 중요하고 자기 집안이 중요하면 남의 집안이 하고 배타적인 관계에 대해 자기 집안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대구가 참 좋은 생각하면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생각해. 더 지역이 이다 정치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애국자이 참 문제입니다. 애국자이가 있으면 나라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애국자라 하는 다른 나라 배타적인 관계는 뭐예요? 하여간 우리나라 애국자 되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원수지간을 만들어야 우리나라 애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웃과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유럽 국가를 돌아보면서 생경 조약을 만들어 놓고는 그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뭐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저쪽 이탈리아를 가면 자동차를 몰고 가보면은 국경이라고 써놓기는 써놨음. 써놓고는 슬로우 다운, 천천히 좀 가라. 거기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도 북한 관계도 우리가 중국, 일본하고는 맨날 그렇게 옛날 36년 동안 그럼 북한하고 뭐 교류하려고 하면서 북한하고는 심일성이 우리나라 와서 죽이고 우리도 북한에 죽인 게 거의 5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거는 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우리 북한하고는 뭐 그렇게 사이가 좋아하는 중국이 내려가고 우리나라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우리는 중국 놈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그 이야기는 왜 하나도 안 하는 거. 이중 삼중자들 나는 일본하고 참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일본이 못 풀면 우리라도 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계 평화를 생각을 할 때 자기 이 나라, 자기 민족, 나는 그 한번 여행을 저쪽에 그 카프카스 산맥으로 여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카프카스 산맥에 가면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은 나라는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지간인데 아르메니아의 여성이 한 분이 그 아주 곱게 생긴 여학생인데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다 한국말 아주 잘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하는 태도를 보고 야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아르메니아는 그 가이드 이름이 다이아나라는 가이드인데 뭐 옛날 얼마 전에 그 영국 그 황태자 비유 이름과 같은 다이아나인데 곱게 생긴 그 여학생인데 그 아르메니아 사람 학살 장소가 있어요. 학살비가 있는데 학살을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메세올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들어가더니만 무릎을 꿇어서 강의를 안내를 해야 될 가이드인데 그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관광을 당하는 우리 관광객으로서는 참 황당하고 그렇더라고요. 황당한데. 그래서 우리 없는 사람들도 또 뭐 우리 여기에 같이 관광객들도 그때 박물관에서 갔는데 관광객들 뭐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저렇게 애국심이 강하면은 절대로 화해 안 됩니다. 우리 집이라도 가정집이라도 이웃하고 다니면서 자기 집 아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면 절대 화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큰일을 시키는데 보니까 그 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그리 시키더라고요. 그 교육인데 우리나라의 역사도 나는 우리나라 역사학을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세계사 속의 한국사를 가르쳐야지 한국사를 갖다가 전공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공무원 시험에 이리 오면요 평화가 안 됩니다. 사실상 세계사 속의 한국사 일본 그렇게 해도요 일본사가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세계사 속의 일본사를 가르칩니다. 중국도 세계사 속의 일본 유럽 전체 국가가 다 자기 나라의 세계사 속에서 프랑스사를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는 거지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와 지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역사 아무리 설명해도 지리 없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리 또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역사 없으면 또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리와 역사는 이런 관계인데 너무나 국사를 전부 세계사 하나도 안 가르쳐요. 아무것도 몰라요.
프랑스 혁명도 모르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사 뭐 동학혁명부터 뭐 그 일제 그 3.1 운동에서부터 막 그 뭐 친일 뭐 그런 거 쳤게. 야, 그 독일은요, 아데나우어가 있을 때 그 하는 거 보면 저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는 유럽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거는 포용력입니다. 아데나우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브란트가 있을 때요, 그 이웃 나라들을 다 그 포용하는 거 보면요, 정말 전체를 다 바쳐서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맹주가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만날 좁은 그 국사만 이렇게 하면 참 큰일이다 싶은데,